양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네, 오늘은 한 분씩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1분 동안 들어보는 방식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말씀드린 대로 1분 먼저 기회를 드리면 1분 또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문 의원님 말씀하실까요? 네, 어제 문창극 후보자 사퇴 회견 방송으로 봤습니다. 당신 탓이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뭐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분이 어제 방점을 두어서 얘기한 게 국회가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예. 청문회를 하지 않은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언론이 편파 보도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힘을 주어서 상당 부분을 할애를 해서 얘기를 하던데 우선 국회 부분은요. 문 후보자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문 후보자 사퇴 회견 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 대변인이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로 그 임명동의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뭐 인사청문회법을 어겼다. 그런 청문회 기회를 아예 국회가 주지 않았다.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뭐 흩뜨린 거다. 법을 어긴 거다. 이 주장은 애초에 성립이 되질 않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안 한 거니까요. 1분씩 우선 듣고요. 벌써 됐어요. 강 의원님. 후보의 자격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청문회에 2번씩이나 총리 후보자가 그러니까 저 청문회 절차도 밟지 못하다. 이 부분이 이번에 큰 어떤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요. 일부 사실을 또 확대해서 이 언론이 확대 보도를 했고 이에 대해서 야당의 이런 찍어내기식 사전 청문회가 문제로 남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1분 다 안 쓰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안대희 후보에 이어서 문창극 후보까지 일단 낙마 사태를 지난 2002년 DJ 정부 때 장대환 전 총리 후보 낙마 사태를 좀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와 함께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함께 그래픽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대환 전 후보자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차에 지명돼서 두 분 다 청문회를 거쳤지만 이 위장 전입 의혹, 또 부동산 투기 논란 등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여당이 더 의석수가 많고 야당이 의석수가 적은 정국인데도 두 후보자가 전관이후 논란과 또 과거사, 역사관 논란 때문에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권에선 일단 낙마가 국정 공백을 불러와서 국력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승규 전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장상 총리 지명자의 청문회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야대 여수와 여소야대 이 부분이 있는데 의석수가 좀 달랐는데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호 사고라는 엄중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위도 다릅니다. 국가 개조에 가까운 대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 개조 대수술을 집도하는 총리, 또 국민 통합,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민 통합을 이끄는 그런 총리,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끌 그런 총리가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는 지금 두 번의 총리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과연 적합하냐는 부분 등을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정 상황이 여러 가지 너무 분열되고 여야가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절차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런 계속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문학진 의원이 국가 대개조의 적임자로서의 논의를 좀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떤 반론 펼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청문회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 두 사람이 연달아 이 청문회에도 가지도 못하고 낙마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 사실상 이 국민 참여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낙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청문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만하면 네. 우리 야당에서도 청문회 다 청문회 현장 다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게 특히 문창국 후보자 경우는 이게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말하자면 민족 정신, 우리 민족 주체성과 관련한 그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국민적 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안대희 문창국이 이렇게 계속 네. 이렇게 되는가? 청와대의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지금 실종됐거나 마비됐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과거 참여정부 때는 그 인사수석 비서관이 있었어요, 청와대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 검증을 아주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사수석 시스템 자체를 좀 없애버렸거든요. 네. 도대체는 뭐를 검증을 하는 건지 네.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면 제2, 제3의 문창국 네. 안대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좀 얘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지금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비서실장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뭐 민정수석, 뭐 홍보수석, 정무수석 이렇게 이제 멤버가 짜여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뭐 서청원 의원인가는 비서실장이 무슨 그 검증에 책임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기춘 실장을 감쌌던데 네. 그건 말이 아니죠. 인사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근데 이 김기춘 실장이 지금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통령이네, 뭐 기춘대원군이네, 뭐 정말 최대 실세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분이 이렇게 계속 지금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과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또 두루뭉실 넘어가면 또 참사 벌어집니다. 책임지라는 게 사퇴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그 얘기가 뭐 여러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던데요. 강 의원님은 사퇴 책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밟기 전에 그 낙마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정 운영, 국가 의기관리 네. 부분에 분명히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청문회 절차를 일정 정도 밟게 해서 그 후보의 어떤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인사검증위원장으로서 또 비서실장으로서 중요한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실패한 만큼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분위기 세워진 차원에서도 또 앞으로 국정 운영에 새로운 인재 등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보완 측면에서도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비서실장의 책임 또는 그 사퇴 여부를 떠나서 어떤 부분에든지 책임이 따라야 되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정 네.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퇴를 포함해서 일단 그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운영자 또는 인사 운영 제도에 대해서 분명한 새로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위원장이라든지 시스템에 필요한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시선은 누가 과연 차기 총리 후보가 될 것인가 이쪽을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안대희 전 대법관 법조인 출신이 자진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언론인 출신이 이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또 자진 사퇴의 길을 걸었고 잇따른 이 두 번의 인사 실패 때문에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아무래도 차기 총리 후보의 제1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강승규 전 의원님께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요구하는 총리 후보자의 자격이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정부에서도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제고 있습니다. 통합형, 개혁형, 그리고 현장형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총리 후보자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맞춰야만이 국민들 눈높이에 또 그 국회 청문회 절차도 무사히 통과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를 위해서는 지금 한간에서는 그래도 정치 현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국민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절차를 밟은 그런 정무형 또 정치인 출신이 총리로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뭐 중진 쪽이나 야당 쪽 인사들을 보는 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야당 쪽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 세월호 터지고 그다음에 지금 잇따른 인사 참사를 이렇게 보면서 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율이
세월호 이후에도 상당히 그 유지를 하는 이상한 그 형태를 보이다가 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랬다가 잇따른 인사 참사 이후에 지지율 즉 급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매우 위기죠. 근데 이런 그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거국 내각이 필요할 때다. 이 정권이 이렇게 위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51.6% 득표했잖아요. 51.6%만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말이죠. 나머지 48% 국민이 있거든요. 그분들 뜻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탕평 인사해야 한다, 거국 내각해야 한다. 그런 필요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자,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총리 후보자들, 물론 하마평 수준입니다만은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그 정치인들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네. 경기지사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 충청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요. 강창희 전 국회의장입니다. 역시 충청권이고요. 자,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장 호남 출신이고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충남 출신이고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요. 조순형 전 민주당 의원 야권 출신이라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문 의원님께서는 좀 염두에 두신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안할 수 있고 좀 그런 총리 후보가 있습니까? 전 뭐 그걸 더 따로 생각해 본 바가 없는데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송하기 전에 방송사에서 예. 전화로 뭐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거의 즉흥적으로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를 제가 얘기를 즉흥적으로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 이분은 저 뼛속 깊이 의회 민주주의자죠. 국회에서 몇 선 했던가 하여튼 5 의원을 지냈고 상당히 기본적으로 저하고 뭐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데 선한 분이에요. 네. 악의가 없어요. 예. 뭐 아마 이 앵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두루 소통하는 그런 형이에요. 예. 저 같으면 제가 좀 모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당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정대철 선배님 보면 두루 하여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마당발이.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제가 사석에서 정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상임위 같이 하면서 네. 뭐 이렇게 같이 외국도 같이 가고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친분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좀 발상을 확 바꿔서 제가 아까 네. 얘기했듯이 거국 내각, 탕평 인사 이런 예. 차원에서 여야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아까 강 의원 얘기한 대로 알겠습니다. 통합형, 자, 예. 화합형 정대철 전 대표 어떤가 예.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1분이라서 제가 끊었고요. 다 아까 하신 말씀이에요. 강 의원님 혹시 생각하신 후보가 있습니까? 상황의 엄중한 만큼 네. 그 통합 개혁 현장형을 그저 의지, 이미지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실천해보고 이를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력을 가지고 실행할 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김문수 도지사를 추천했습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경기도정 8년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또 국가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개혁, 또 관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네. 또 이를 경기도정에서 실행해 본 바도 있고요. 네. 또 이분이 이제 그 진보나 보수를 둘 다 아우른 그런 분입니다. 이 진보 보수도 정말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봤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그 성장이라든지 또 보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지금 그 박근혜 정부라든지 또 그 보수 정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한번 총리로서 이렇게 국정 운영에 동참하게 된다면 국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후임 총리 예상자가 아니라 후임 총리 추천하는 그런 분들 후보의 그렇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비롯해서 또 이제 7개 부처 신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앞날도 조금 험난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뭐 논란과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먼저 김명수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제기됐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또 경력 부풀리기 의혹도 있고요.
오늘 보니까 사교육업체 주식을 보유했다가 후보에 지명되니까 바로 되팔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강승규 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는 초고속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네. 산업화 민주화를 근 반세기 만에 다 마무리한 그런 아주 인류사에서도 획기적인 민족 국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장관 후보자, 총리 후보자들이 그동안 이런 초고속 압축 성장 과정에서 많은 흠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등을 우리가 새로운 인재 등용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하는 부분이 청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되 이런 부분 등이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 자기 표절이라는 아주 우리 사회에만 있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사실 확인을 해보되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압축 성장 과정에서 관행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받아들여서 정말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흠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를 꼭 써야 되는 인재라고 한다면 등용을 해줘야 지금의 많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자그마한 흠결 등을 받아들이면서 인재가 우리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능력을 좀 더 보고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자, 야당 쪽에서는 김명수 후보자 비롯해서 세 분을 딱 지목해서 결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경우는 제자 논문 표절, 논문 표절 건이 한 10여 건 이러는 모양인데요. 네. 제가 좀 물어봤어요. 학교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과연 과거에 학교에서 논문 표절 이렇게 남의 거 갖다 자기 이름으로 갖다 붙이고 하는 게 이게 관행이었냐? 그랬더니 그건 관행은 아니다. 그건 소수의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관행일 뿐이지 학계의 관행은 아니다. 이게 문제가 있고요. 김명수 장관 후보 큰 문제는 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번 육사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이 전국에 17명 중에 13분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 중에 또 13분 중에 8분이 전교조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명수 후보자의 그동안의 무슨 기고문이라든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 전교조 출신 이 교육감들,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 현장이 굉장히 우려가 되지요. 저는 이 인선을 보면서 육사 교육감 선거 결과가 나온 후 인선 아닙니까? 네. 이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또는 김기춘 인사위원장이 이 네. 교육감들, 진보성의 교육감 13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런 분을 한 게 아닌가. 굉장히 교육계 혼란과 갈등이 우려가 되죠. 그래서 전 부적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최경환 경제부총리죠. 장남의 병역 면제, 장남의 국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라는 의혹과 특혜 편법 군복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입니다. 2002년 대선 때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했었던 전과가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네. 자, 이번엔 문 전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차떼기 연루 의혹이요. 처음에는 언론들이 말하자면 그 차떼기 심부름하는 정도 날라만 줬다. 조연 정도 아니었냐 그랬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조연이 아니라 주역이었어요. 그 내용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저희 민주당에서 노무현 후보가 되고 이인재 후보가 이제 안 됐잖아요. 이회창 후보죠. 아니 우리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네. 2002년. 예, 맞습니다. 노무현 되고 이제 이인재 안 됐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그 이인재 후보를 말하자면 끌어가기 위해서 5억 원을 갖다 준 겁니다. 실제로 실행을 한 사람이 이병기 후보자예요. 이건 안 되죠. 안 되고 그다음에 누구죠?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후보자. 예. 이 사람은 특히 문제가요. 이 논문 표절 이런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근데 제주 4.3 항쟁이 주무부처가 안행부죠. 근데 과거에 이분 그 기고문을 보면 문창국 후보자하고 똑같아요. 4.3을 국가가 지금 기념일로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사안이 국가에 의한 폭력 행위였다. 근데 이거를 이 정종섭 후보자는 공산주의자의 폭동이었다. 문창국 후보자하고 네. 똑같습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반론해 주시죠.
그 최경환 장관의 자녀 군복무 문제는 그야말로 의혹일 뿐이고요. 그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네. 또 이병기 부장의 차태기도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국민적 판단을 청문회에서 그동안 처벌받은 부분 이런 것이 지금 국정원장으로서 자격 논란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종섭 후보의 그 음주운전 부분도 너무 오래전 일이더라고요. 정성근. 네, 정승근 우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도 좀 너무 오래된 얘기 때문에 예전엔 우리 음주운전을 관행적으로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음주 단속이 굉장히 엄격해졌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오래전 일들을 지금 와서 장관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 관행적으로 하진 따져보겠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논문 부분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검증 아까 팩트를 찾아서 실제 이 논문 표절이나 이런 부분 등이 그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사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730 재보궐선거가 이제 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일단 총리 후보 낙마 사태 또 앞으로 앞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강전 의원님부터 살펴주시죠. 현재로선 많이 저희 집권 여당으로선 걱정이 됩니다. 네. 특히 그 두 분의 총리 후보자가 그 낙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거 걱정이 되는데요.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새로 지명을 해서 네. 정부가 국가가 새로운 비전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뛰어야 된다는 그런 또 그 지금에 주어진 여러 가지 엄중한 사항들 세월호 사고의 수습 이런 부분 등을 해야 된다는 비전을 다시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국정 공백 의기가 계속된다면 네. 재보궐선거 너무너무 집권 여당으로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와 또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빠른 대처가 있기를 지금 네. 바라마지 않습니다. 재보선 전에 총리 사태 마무리 지었고 그래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됩니다. 자, 최근에 한 여론조사 보니까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지지도 격차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재보선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의 눈물이 육사지방선거에 상당한 막판에 그 새누리당한테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이제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육사지방선거가 이제 어정쩡한 결과로 끝나고 난 다음에 1년의 이 드라이브를 보면은 이 박근혜 정부의 드라이브를 보면 미량 그 송전탑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막 끌어냈잖아요. 대집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와 판결 이끌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잇따라 안대희 문창구 인사 참사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일방 드라이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눈물, 육사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달라 이렇게 읍소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참사 이 내용을 쫙 들여다보면 국민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만 절묘하게 뽑아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730 재보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퇴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민주당, 당시 민주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새정치연합 네. 소속이고요. 두 분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